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신유섭입니다. 오늘 저는 NMN, NR, 그리고 NAD 플러스 보충제를 이해하는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NAD 플러스는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의 약자이며 모든 살아있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필수적인 조효소입니다. NAD 플러스는 에너지 대사, DNA 복구, 세포 통신, 그리고 효소 활성화 등 다양한 근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D 플러스의 역할은 효모의 발효 증진에서도 중요한데요. NAD 플러스의 존재는 세포 산화환원 반응, 전자 전달, 해당 과정, 크랩스 회로, 그리고 지방산 베타 산화와 같은 알코올 발효 과정에 필수적이었습니다. NAD 플러스는 또한 시르투인이나 폴리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리보스 중합효소, CD3필과 같은 필수 단백질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분자탈아세틸화, 리보실화, 글리코히드롤라제 합성, 그리고 NAD 플러스 의존성 신호 전달에 참여합니다. NAD 플러스 수치는 노화 및 노화 관련 질병의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 관련 질병에는 신경퇴행성 질환, 세포노화, 심혈관 합병증 등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피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면서 산화적 DNA 손상, 지질 과산화가 증가하고 NAD 플러스 수치가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 간에서 NAD 플러스 수치는 4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가면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에서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10에서 25%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포 및 설치류 모델에서의 관찰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NAD 플러스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섭취, 건강한 식단, 그리고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와 트립토판은 NAD 플러스 합성에 기여합니다. NAD 플러스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생성되고 재활용되는 전구체로부터 생합성됩니다. NMN은 NAD 플러스의 직접적인 전구체이며 NAD 플러스 수치를 높이는 유망한 후보입니다. NMN은 세포 내에서 NAD 플러스로 쉽게 전환되어 노화 관련 NAD 플러스가 감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NAD 플러스의 생합성 경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 경로는 NAD 플러스 전구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는 NAD 플러스가 다양한 세포 과정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니코틴아마이드, 그리고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 및 NM과 같은 식이공급원을 활용합니다. 먼저 재활용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이공급원인 NR, NMN은 여러 수송체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NMN은 SRC, CBA8이라는 수송체를 통해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NR은 평형핵산 수송체를 통해 들어온 후 NR 키나제에 의해 NMN으로 전환됩니다. NMN은 NMN 아데닐 전이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NAD 플러스로 효율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CD38 및 실투인과 같은 NAD 플러스를 소모하는 효소들은 반응 과정에서 NAM을 방출합니다. 재활용 경로의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효소인 니코티나마이드 인산염, 전이효소는 니코티나마이드를 다시 NMN으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진하여 외부 자원 없이도 신속한 NAD 플러스 생성과 전구체의 지속적인 보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NAD 플러스 생합성 경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로들은 재활용 가능한 전구체가 제한적일 때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스 핸들러 메커니즘입니다. 이 경로는 생선, 가금류, 견과류, 곡물 및 비타민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 니코틴산을 이용합니다. 프라이스 핸들러 메커니즘은 니코티닉 애시드가 니코티닉 애시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로 전환되고 이어서 NAAD를 거쳐 NAD 플러스로 합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는 니코틴산 인산염 전이효소, NMN 전이효소, 그리고 NAD 합성효소가 관여합니다. 다음은 신합성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식이트립토판에 의존하며 특정 아미노산 수송체를 통해 시작됩니다. 트립토판이 신합성 경로로 들어가면 인도라민 2,3-디옥시게네이즈
또는 트립토판 2,3-디옥시게네이즈와 같은 효소에 의해 대사가 시작됩니다. 이 경로는 트립토판에서 시작하여 N-포르미드키누레닌, 쌈하이드록시카이누레닌, 쌈하이드록시엔트러니리 애시드 등의 단계를 거쳐 퀴놀린산으로 전환되고 QPRT 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NAD+가 생성됩니다. 간은 트립토판으로부터 NAD+를 합성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간 내 트립토판이 니코티나마이드로 대사된 후 혈액으로 방출되면 말초세포는 이를 재활용 경로를 통해 NAD+로 전환합니다. NAD+ 전구체를 보충하면 NAD+ 합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세포 내 NAD+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NR은 NRKS에 의해 NMN으로 쉽게 전환되어 재활용 경로에 빠르게 통합됩니다. NR은 적당량 투여 시 잘 용인되지만 장기 투여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NMN은 재활용 경로에서 NAD+에 한 단계 더 가까운 전구체입니다. NMN은 30분 만에 NAD+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쥐에게 1년간 만성적으로 투여해도 안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경구로 합치 시 빠르게 흡수되고 대사되며 이는 NAD+ 생합성을 증가시켜 여러 노화 관련 질병의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NMN은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토마토 등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250mg의 NMN을 얻기 위해서는 브로콜리 100kg, 아보카도 69kg 또는 소고기 416kg을 섭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가 보충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구 투여된 NAD+ 전구체는 위장관과 간에서 광범위한 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NAD+ 전구체는 크게 아미드화된 형태와 탈아미드화된 형태로 나뉩니다. 아미드화된 전구체는 주로 재활용 경로 NR, NMN, NAD+ 경로를 따르고 탈아미드화된 전구체는 프라이스-앤들러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NR 보충 후 혈액세포에서 NAD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면서 이러한 기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전구체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 효소인 PNCC가 NMN을 탈아미드화된 전구체인 NAMN으로 전환시켜 프라이스-앤들러 경로를 통해 NAD+를 합성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쥐에게 된 경구 투여된 NA임은 미생물 니코티나미드에이지에 의해 NA, NAR, NAAD로 탈아미드화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생제 치료가 NMN 보충 없이도 NMN, NR, NAD+, NAM을 포함한 장내 NAD+ 대사산물 수치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시기 및 내인성 NAD+ 공급원을 두고 경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은 장내 미생물과 NAD+ 전구체 흡수 메커니즘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통해 NAD+ 전구체가 소화관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흡수되는지, 그리고 재활용 경로와 프라이스-핸들러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간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NMN의 세포 흡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형 핵산수송체와 NRK 효소는 NMN 흡수를 돕지만 NMN의 빠른 흡수 속도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NMN은 장에서 2에서 3분, 조직에서 10에서 30분 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SLC12A8은 NMN의 흡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는 NMN에 대한 특이성이 높은 수송체로 장, 췌장, 간, 백색 지방 조직에 풍부하게 발현됩니다. 쥐에서 SLC12A8을 제거했을 때 NMN 흡수와 NAD+ 수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NRK 효소와 SLC12A8은 같은 NMN 흡수 메커니즘은 시간, 세포 유형, 조직 및 생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백색지방 조직과 같이 NRK1 활성이 낮은 곳에서는 NAD+ 생산을 위해 주로 SLC12A8은 매개 흡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경구로 투여된 NAD+ 전구체는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전달됩니다. 쥐에게 경구로 NAM을 투여했을 때 간 문맥 혈액에서 NAM, NN, NAR, NA, NMN,
NAM 등 다양한 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NAM이 가장 주요한 순환 전구체였고 NAMN과 NA는 NAM보다 100에서 400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간의 초회 통과 대사는 NMN의 생체 이용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구 투여된 NMN은 간에서 NAM으로 대사되어 말초 조직에 도달하는 온전한 NMN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구 투여 시 NMN의 대부분은 간에서 바로 NAM으로 바뀝니다. 즉, 원래 형태의 NMN으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NAD+로 전환될 수 있는 NMN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초 조직, 근육, 지방 등까지 NMN이 도달하지 못해 생체 이용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복강 내 주사는 어떨까요? 복강 내 주사는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체내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NMN은 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일부 조직, 신장, 소장 등에서는 NR로 바뀌어 NAD+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전히 NAM이 NAD+의 주된 전구체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쥐에게 주사 후 15분 만에 간에서 NMN 농도가 15배 급증했다가 30분 안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NAD+ 농도는 60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NMN이 바로 NAD+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대사산물이 NAD+ 합성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정맥 투여는 소화기관과 간을 건너뛰고 바로 혈류로 주입해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소량의 온전한 NMN이 간과 신장에서 NAD+ 합성에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NAM으로 바뀌지만 경구 또는 복강내 투여보다 원래 형태의 NMN이 조금 더 사용됩니다. NMN의 혈중 역동성과 조직 분포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NMN의 혈중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표준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연구는 경구 복용 후 NMN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반면 어떤 연구는 90마이크로몰까지 검출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측정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높은 수치를 검출하지만 질량 분석기는 낮거나 검출 불가능하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NMN이 체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NMN이 BBB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데도 뇌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맥 주사한 NMN은 뇌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해마와 시상하부의 NAD+ 농도가 34에서 39%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저용량으로도 24시간 이상 뇌 속 미토콘드리아 NAD+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NMN 자체가 아니라 전환된 대사산물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근육에서 NAD+ 농도는 안 오르지만 인슐린 감수성 관련 단백질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정맥 주사한 NMN은 근육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구로 NMN을 복용한 당뇨 전 단계 여성의 근육에서는 인슐린 감수성 관련 단백질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NAD+ 증가 없이도 대사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투여 방법에 따른 NMN의 효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경구 복용 시 NAD+ 상승은 24시간 유지되지만 복용을 중단하면 수준의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나 권장 복용 주기 설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NAD+ 전구체는 각각 다른 기능적 다양성을 가집니다. NR, NMN, NAM, NA는 모두 NAD+를 만드는 재료지만 몸 안에서 흡수되고 작용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각 물질의 생리적 기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목적에 따라 어떤 전구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NAD+ 증가 전략의 효능과 치료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AM은 가장 흔한 NAD+ 공급원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NAM은 시르트윈 단백질을 억제하여 NAD+의 항노화 효과를 방해합니다. 또한 NAMPP 효소를 통해 NAD+로 전환되는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피드백 억제에 의해 조절됩니다. NAM을 식이로 많이 섭취하면 대부분 메틸화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NAD+ 증가 효과는 낮습니다. 니코틴산은 효과는 낮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용량만으로도 홍조를 유발하는데 이는 GPRE09A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NAD+ 증가 효과는 NMN, NR, NAM보다 낮아 NAD+ 보충제로는 덜 매력적입니다. NR과 NMN은 임상시험에서 혈중 NAD+ 농도를 1.5에서 2.5배 증가시켰으며 홍조나 시르투인 억제가 없어 NAM이나 NA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표는 전구체별 장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상 밖의 정로도 있습니다. 표지된 NMN, NR을 투여했더니 표지되지 않은 NAD+가 생성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섭취한 NMN, NAR이 직접 NAD+로 사용되지 않고 내부의 NAD+ 합성 경로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타겟으로 ACMSD 억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CMSD는 틸토판을 NAD+로 합성하는 과정의 효소 중 하나입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면 NAD+ 생성이 증가하고 시르틴 활성화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효과가 관찰됩니다. 선충과 지인 모델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이 메커니즘이 두 모델 간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미적 상황과 전구체의 효능도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구체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조열 작용에서는 NR과 NM에는 효과가 있지만 NM과 NA는 효과가 없습니다. 심장 질환 모델 심근병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심근병증 모델에서는 NR이 심장 NAD+를 회복하고 기능을 향상시켰지만 NM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면 프리드라이시 운동실조 심근병증 모델에서는 NM이 심장 기능을 개선했지만 NR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노화 시 NAD+ 경로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장에서는 NMN 수동체가 증가하여 NMN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NM을 NMN으로 바꾸는 NAMPT 효소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NAM 보충은 효과가 감소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는 NMN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NRK2 효소가 증가하여 보충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RK2는 NAD+를 만드는 경로에서 NR, NMN을 NAD+로 바꾸는 핵심 효소입니다. 신경 손상이나 고지방식, 심장 손상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NRK2가 증가하며 이때 NR 또는 NMN을 보충하면 질환 악화를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NRK2가 높은 조직에서는 NR, NMN 보충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임상시험에서 NMN의 NAD+ 증가 효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는 용량 의존적인 증가를 보고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NAD+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타 연구에서는 증가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NAD+ 측정 자체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연구사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 NAD+ 농도는 치료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야마의 연구는 혈장 NAD+만 측정해 낮은 농도를 보고한 반면 올캅의 연구는 전혈을 측정해 높은 수치를 얻었습니다. NMN은 NAD+ 외에도 NAMN, NR, NAR 등 다양한 대사체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NMN이 NAD+로 전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NAD+ 대사 전체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NAD+ 수치는 시간, 식사, 운동, 생체 리듬에 따라 유동적이며 NMN 복용 후 2시간 안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NMN의 효과는 조직 특이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초혈액 단핵 세포에서는 NAD+ 상승이 확인되었지만 근육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NMN의 효과가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전진 NAD+ 상생을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면 조절 및 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복용에서는 수면의 질이나 졸림 등의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주간 매일 오후에 NMN 250mg을 복용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낮 졸림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섭취 시간이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80mg per day를 12주간 복용했을 때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낮 활동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신체 활동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 속도, 악력, 하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 거리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운동 수행력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근육 내 인슐린 민감도는 개선되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운동 능력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대사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량 NMN은 훈련된 운동선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복용과 오후 복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운동 능력 향상에도 복용 시간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대사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인슐린 감수성이나 혈관 기능 변화는 없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효과는 주로 고혈압, 고혈당, 고-BMI 대상자에게서 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단기 연구가 많아 향후 장기,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포도당 대사 및 조절에 대한 NMN 효과는 연구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당뇨 전 단계 여성에게서는 근육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했지만 전신 효과는 없었습니다. 폐경년 여성에게서는 헤모글로빈 A1C가 감소하고 아디포네틴이 증가해 항염증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식후 인슐린 분비가 증가했으나 그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전반적인 웰빙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NMN 고용량 복용 시 60일을 기준으로 전반적 건강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개선 경향이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관절통, 알레르기, 정신적 명료도, 모발 상태 등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 연장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성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300mg per day를 최대 90일 복용했을 때 말초 혈액 단핵구의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90일 시점에는 거의 2배 수준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NAD 증가가 시오추인 활성화를 유도하여 염색체 안정과 DNA 보호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시오추인은 염색체 안정화, DNA 손상 복구, 텔로미어 유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500에서 1250mg per day의 용량을 수주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불확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병 상태,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연구에서는 장기간 고용량 NMN을 투여해도 발암성이나 종양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암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NAD를 증가시키면 암세포의 생존, 성장, 확산이 촉진되거나 치료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질문과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별 차이입니다. 여성과 남성에서 NMN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전열 NAD+ 수치가 낮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NAD+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NMN이 여성에게서 더 효과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둘째, 개인별 반응 차이입니다. 유전자나 대사 상태가 NMN 반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NMN이 전구체 역할 외에 직접 미토콘드리아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비전구체 기능 연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이 NMN 대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생체 이용률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경구 NMN은 위산과 간 대사로 대부분 분해되어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리포솜 기반 전달 시스템이나 캡슐화 나노입자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 NAD 플러스 수치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며 NAD 플러스의 기준 수치에 대한 정의와 측정 정확도 향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NMN은 NAD 플러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유망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사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NMN 연구는 인간에서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